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항의를 해서 오늘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이들 교수가 속한 병원은 전국 50여 곳에 달해서 환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상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병원 상황은 어떤지 전해주세요. 네, 이곳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늘 휴진에 동참하지만 응급과 중증 진료는 유지해 아직 현장에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래 진료는 중단될 예정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은 전국 서울대의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19개 의대 51곳 대학병원 교수가 휴진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 시작된 개별 휴진 당시에는 의대 교수 참여율이 낮아서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휴진은 전국적인 규모인데다 참여 교수와 병원이 많아서 의료 현장에 상당한 공백이 우려됩니다. 이번 휴진을 주도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최종 강행할 경우 일주일 집단 휴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법원이 요구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의료개혁 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인데 다음 주 예정된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선고 결과가 의정 갈등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배상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의혹이 남을 경우에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에 대한 질문에 처음으로 사과란 표현을 썼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요구해온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 공세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고 추후에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질문에 제한 없이 1시간 33분 동안 진행됐는데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으로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린다고 혹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북한의 핵 과학자들이 특급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실상 노예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미 한반도 전문가가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핵 과학자들은 사는 곳도 배우자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위험한 시설 속에서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당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핵무기 연구시설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 원형 핵탄두 모형 앞에서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북한은 이처럼 핵무기 개발에 열중하지만 정작 북한의 핵과학자들은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로버트 콜린스는 보고서를 통해 만여 명에 달하는 북한 핵과학자를 폭탄을 위한 노예라고 표현했습니다. 콜린스는 핵과학자들은 혼인 상대도 사실상 결정돼 선택의 자유가 없다며 인생의 변수는 근무 장소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시설에는 기본 안전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핵과학자는 우라늄 분말과 먼지가 떠다니는 곳에서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는 과학자 100여 명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2017년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하 갱도 붕괴 사고로
수백 명이 매몰되는 사고도 벌어졌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또 핵과학자들은 도토리와 옥수수에서 알코올을 추출해 판매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시간 10일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행사에서 공개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요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질문에 선뜻 동의한다고 할 분들 많지 않을 텐데요. 실제로 통일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북 통일은 정말 요원해지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놓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30대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반대 입장인데 이유는 아무래도 상황상 통일하면은 저희가 비용을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유에서 조금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준비가 안 돼. 지금 당장은 급격하게 진행하는 거는 이제 반대합니다. 주요 이제 산업도 바뀌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데.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변화하는 통일 환경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더 이상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노래하지 않으며 더더욱 통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불안정과 부담을 크게 우려하고 실제 지난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북한까지 한국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부족하면 북한을 품어안기 힘들다며 국내 사회의 경제, 정치,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하려면 이러한 정치 체제나 정치 문화부터 바꿔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1300년 동안 통일국가였던 한반도가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자, 앞서 전해진 대로 윤석열 대통령 어제 취임 2주년을 맞아서 1년 9개월 만입니다.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자,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죠.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회견에서 가장 주목됐던 현안 중 하나,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였죠. 이 관련해서 대통령 발언과 또 야당 반응까지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10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20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가능할까요? 이후에 벌어질 일은 아마 여러분들도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을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텐데 먼저 지금 진행 중인 이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 그러니까 일단 조건부 수용의 뜻은 보인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총평 같은 거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나요?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어제 보는 내내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걸 왜 안 하셨냐고요, 도대체. 진작 좀 하시지.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기자회견 하시라고 촉구한 것만 10번은 넘을 겁니다.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기자들을 만날 수 있고 비서실장 소개할 때도 그렇고 민정수석 소개할 때도 그렇고 네. 영수회담도 쉽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본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 심판 받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정말 정말 볼 때마다 아쉬움이 들었고요, 만시지탄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뭐 특검 얘기 여러 번 얘기했으면서도 군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건 누가 그것이 수사 방해는 성립할 수 없다. 즉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사권을 뭐 특검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했고요. 네. 윤 대통령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지금 뭐 직권남용 부분 수사하고 있고 예. 경찰은 바로 뭐 그런 사고에 관해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공수처든 경찰이든
믿기 어려운 그런 수사기관 아니겠습니까? 야당 요구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통령은 검찰도 공수처도 경찰도 다 지금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수사하고 있는 걸 못 믿겠다 특검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특검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특검해야 할 것이고 예.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 요청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를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건부 수용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일단 기자회견을 왜 미뤘냐 아직 미리 했어도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긍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야당의 요구 사항들이 특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들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하고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한 5개월 전에 총선 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괜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우리가 만시지탄이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 보면 이미 192석을 야당에게 내준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은 최상병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 이 정도 수준이 나와야지 국민들을 조금 감동시킨다거나 대통령이 바뀔 의지가 있다라고 볼 것인데 이제서야 뭐 수사 결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상병 사건이 이미 10개월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너무 실기한 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최상병 특검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도 너무 실기해서 이제서야 통과됐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공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이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다수 의견도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요소야대에서 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고 국정 동력을 얻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기자회견이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원내대표의 반대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 윤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것은 수사를 지켜보자 했으니까 일단은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러나 이제 그냥 그런 것 없이 뭐 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분명하게 공수처라든지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수사하고 있고요. 뭐 여러 좀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엄청난 무슨 권력형 비리 같은 것도 아니고 공수처나 뭐 경찰이 외부의 압력을 통해서 뭐 수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좀 기다릴만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론이 형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저희들도 평가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흡하다 그러면 그때 특검 뭐 다시 발의해서 그때 한다면 그걸 뭐 누가 뭘 거부하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씀도 사실은 특검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본인이 특검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기다리는 것이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 어제요 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저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병대 특검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신년 대담회에서 매정하게 끊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라고 발언했던 거에 비하면 다소 진전이 있었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한 사과 그 자체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될 걸 굉장히 어렵게 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네네. 참모들과 사전 논의가 없었지만 대통령께서 즉석에서 사과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좀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굉장히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목사에게서 명품백을 받아서 이것들이 촬영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왜 그것조차도 당연히 사전에 대통령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못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명품백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이건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요. 또한 검찰총장 자체도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자꾸 명품백에 대해서만 특수부검사 3명을 파견해서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치적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지난 4년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서면 조사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말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굉장히 수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검찰에도 메시지를 보낸 것과 같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전해 주셨는데 사과는 했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다고 일축을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대통령의 반박도 있었는데 그거 합쳐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뭐 만시지탄인데요. 예. 지난 2월에 KBS 대담할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도 뭐 사과까지 하셨는데 예. 이렇게 넘어갔을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이건 명품백 사건하고 좀 어제 그 대통령이 다른 말씀을 또 하셨죠.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전 정권에서 예, 수사를 오래 했다. 예. 근데 지금 그걸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뭐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가 다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을 만약에 이제 재발의한다면 어떤 걸 할지 이걸 다 포함해서 할 건지 아니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만 할 건지 이거 좀 정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 주가 조작 의혹도 그렇고 명품백 사건도 그렇고 이것은 검찰이 늑장을 부린 거예요, 도대체. 그 2년 동안 뭐 이른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탈탈 털었으면 결론을 냈을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있으면 기소를 하겠다든가 막 어떤 있지만 그건 뭐 불기소하겠다든가 네. 결론을 했었는데 지금 결론을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이원석 총장께서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뭐 수사하라 그게 아니고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빨리 결론을 내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론을 보고 국민들이 이건 납득이 간다 하면 특검법도 힘을 잃을 것이고 예.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특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뭐 대통령께서 어떤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네. 이원석 총장이 검찰을 지휘해서 결론을 내라 이겁니다. 빨리 명품백 수사건도 그렇고 또 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예. 검찰이 늑장을 부니까 이렇게 자꾸 문제가 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못 막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요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전 비대위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안에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자, 지금 상황에 보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한 것 같아요. 근데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오해는 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사퇴 요구가 있었냐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해를 풀었다는 예. 거니까 사퇴 요구를 했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죠? 네네. 사실이고 그러나 오해는 있었지만 오해는 풀었다. 그러나 아직 갈등은 있다 이거 같아요. 아하. 아직 앙금은 있다. 앙금은 남아있다. 예, 앙금은 남았다는 그런 얘기 같고 네네.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건 뭐 언제든지 만나지 않겠다는 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쉽게 만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두 분이 이제 어저께 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예. 한 위원장이 이제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얘기했으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제 서로
좀 다른 갈 길을 가는 거고 다른 앞으로 길을 간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길을 가는 정치인의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예전처럼 본인과 밀접한 교분을 맺게 있었던 뭐 그런 관계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협력과 긴장 관계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뭐 대표 출마하느냐는 문제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예.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에 묘한 뭐 긴장 관계라고 할까요? 협력할 때 협력하고 긴장 관계가 있을 땐 긴장 관계가 있는 뭐 그런 관계로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전대 출마 여부는 이따 뒤에 다시 좀 질문을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는 또 다시 뭐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충분히 만날 걸로 보여집니다. 필요하다면 이걸 전제를 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게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그만둔 상태인데 그 패배의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고 예. 또 대통령 또한 내가 그렇게 키워줬는데 왜 나만 차별하려고 하고 나를 갖다가 소외시키느냐.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당대표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그립감이 좁아지고 네. 아무래도 레임덕이 더 올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한동훈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동훈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특수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또 다른 또 강한 칼날을 들이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은 서로 조심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가 이루어지면서 야당의 공세가 있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네. 또 대통령이 손을 내밀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대구 달성에서 3선고지에 오른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취임 일성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108명이 똘똘 뭉쳐야 되겠다. 그 어떤 미사 여부도 108명의 이 단일 제도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체 표 102표 가운데요. 70표를 받았어요. 상당히 많은 표로 당선이 됐잖아요. 국힘의 의원들이 당선인들이 생각하는 추경호 의원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추경호 의원이 대구 출신이니까 네네. 영남 지역 당선자가 전체 지역구 90석 가운데 지금 59석이거든요. 예. 뭐 그에 뭐 어떤 부응하는 호응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영남 지역 당선인들이 전체 지역구 당선인의 66%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지지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또 한 가지 글쎄 뭐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세 분 다 출마한 분들이 추경호, 이종배, 송석준 이분들이 모두가 다 관료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당선인은 부총리 출신이니까 네네. 관리들 가운데 그래도 제일 급이 높은 분이거든요. 예. 뭐 꼭 그걸 고려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경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뭐 세 분 다 좋은 후보긴 하지만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또 한 가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도 예. 밀접한 관계 형성해온 예. 그런 부총리 출신이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작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영남 출신으로 됐지만 이제 맡아야 할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그 거야를 상대로 추경호 의원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온건하다 이런 평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화는 좀 잘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예. 다만 뭐 그런 측면에서 또 오히려 대통령의 눈치를 좀 많이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국민의 힘이 용산의 하수인으로 전락해가지고 결국 뭐 계속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지지만 표명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협치가 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갈 수 있는데요. 예. 결국에는 본인이 원내대표가 됐으면 예.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내고 오히려 대통령실을 리드해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하면서 예. 어떤 자신의 공간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예. 여전히 용산의 눈치만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독배를 마신 것 같다 이런 말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가 경제부총리까지 했습니다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요. 예.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번에 1분기에도 75조의 재정 수지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부가 재정 적자 하면서도 재정 적자가 많이 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경제적으로는 좀 무능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경제 정책들도 좀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황 위원장이요. 8월 전당대회를 못 박은 거 아니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죠. 기존 지도부에서는 전대에 늦춰지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엇박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인 관측은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뭐 6월 말 7월 초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당대회를 8월 정도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좀 논란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황우여 위원장이 이제 얘기하면서 뭐 자꾸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고 또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꼭 8월 말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뭐 터무니없는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헌 당규에 따르면 대표 선출을 당원 100%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번 김기현 대표 선출하면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당심과 민심을 적절하게 안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첫 번째 여러 이견이 있겠죠. 그걸 조정해야 되고 만약 개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50대 50% 할 것인지 민심과 당심을 아니면 70대 30% 할 것인지 이런 또 여러 가지 내용 등에도 의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니까 꼭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얘기하는 것 일부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를 생각해서 8월만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황 비대위원장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 결과적으로 늦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늦을 것이다 미리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 소식도 하나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22대 첫 국회의장 경선에서 조정식, 추미애, 정성호 의원씩 이렇게 4파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더 유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뭐 4분 정도가 경쟁을 하고 있고요. 아마 2분 정도가 좀 유력한 것 같은데 뭐 명칭을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다만 이제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정말 선명성 경쟁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획일적 기계적 중립이었다라고 한다면 192석을 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선명성 있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에는 당심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분이 아마도 이번 국회의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16일이잖아요. 근데 15일 날 그 이재명 대표가 휴가에서 돌아온단 말이죠. 또 어떻게 그 시기적으로 맞춰서 영향력이라든가 뭐 이재명 대표의 의견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될까요?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은 물밑에서는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이것들을 필요한 거라 이런 것들은 뭐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적절해 보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낮에 부산 법원 앞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실시간 방송을 하던 50대 유튜버였는데 흉기를 휘두른 범인 역시 같은 나이대의 유튜버였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법원 앞 도로에 하얀색 승용차가 멈춰서더니 한 남성이 내려 차 뒤편으로 뛰어갑니다. 그 시각 수십 미터 떨어진 인도를 한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을 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 화면이 크게 흔들립니다. 뛰어온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진 겁니다. 갑자기 몇 초도 안 돼서 아까 하는 소리가 3번 들렸고 손에 뭔가 있는지 이렇게 강하게 털고 피의자는 부산지방법원 앞을 지나던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50대 유튜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를 타고 달아난 범인을 범행 2시간도 안 된 오전 11시 35분 경주의 한 도로에서 붙잡았습니다. 범행 동기 무엇입니까? 피의자 역시 피해자와 같은 자신의 일상을 찍어 올리던 50대 유튜버였는데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서로 외모를 비하하며 다퉈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서로 수십 건의 고소를 주고받았고 특히 오전 11시에는 재판 출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숨진 피해자를 과거에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인데 피의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범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 여사 명품 수사 논란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 최재형 이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최 목사를 고발한 건지를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팩트와 범죄를 말씀드리면은 네. 아시다시피 그 최 목사가 2022년 9월 달에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김 여사의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에 예. 그와 같이 이제 준비했던 그 파우치백을 전달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것을 서울의 소리란 유튜브 방송에 공개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거 침입이 되고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며 나아가 청탁금지법 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고소를 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범죄 목적으로 어떤 그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자체가 지금 법리상 주거 침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했고 또 이 부분을 그 비방의 목적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공개했다라는 것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고소를 했는 것이고 더불어서 공직자의 부인에게 뭔가를 청탁하기 위해서 그 100만 원 이상 되는 물품을 제공했던 이 내용이 오히려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된다라고 지금 고소를 했는데 예. 결국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최재형 목사 측 한마디로 그 몰카를 찍어서 네. 이 300만 원어치의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이 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그와 같이 김건희 여사에게 계획해서 물품을 준 것 자체가 범죄가 된다라는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고소 고발전이 쌍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공익 차원에서 한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네. 목적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 이 주장은 왜 하는 거냐면요. 지금 예.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개를 한 것이다라고 예. 하면 네. 이 비방 목적이 구성 요건의 하나거든요.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예. 그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걸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고발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죄는 기본적인 요건이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공무원 직책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사저에 들여보냈기 때문에 이걸 공무집행 중인 어떤 그 업무 수행 중이었다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은 전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보고 예. 또 이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그냥 금품 수수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이 금품 수수가 금지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한 법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무집행 방해는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무보다는 김건희 여사를 지키고 있는 용산의 그 대통령 비서실의 직원을 마치 본인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뭔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익혀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그 사건의 법리로 봤을 때 결국 뭔가를 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게 공익 목적이다. 객관적으로 그건 아니다.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최 변호사에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지금 13일, 20일 그 최재형 목사와 백은정 대표는 네. 이제 조사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 또 어떤 형식, 요거는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범죄가 돼야 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범죄가 성립돼야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범죄가 성립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법리적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서면 조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종의 장소에서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법조인들 사이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환까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검찰 조사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낮에 50대 남성이 뭐 유튜버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날은 부산지방법원에 두 사람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살인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재판의 폭행 사건 피해자로 출석할 예정이었고요. 살인 사건 용의자 역시 그 사건의 가해자, 피고인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재판은 11시에 시작할 예정이었고 그 전에 피해자가 한 10시쯤 법원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한 겁니다. 본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재판정에서 맞닥뜨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흉기를 미리 구입해놨다가 이제 휘둘러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 사실상 대로변에서 오전 중에 그것도 법원 앞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미애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에 다 알고 거기 가서 직접 이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피해자가 이 가해자 그러니까 이번 그 살인 피의자의 어떤 재판이 있었는데 증인으로 나가게 돼 있던 것이죠. 미뤄 짐작컨대 오늘 제가 누구누구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을 법원 앞에서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지금 피의자가 이게 흉기로 살해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휴대폰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동영상 자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목소리는 그대로 송출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끔찍했다라는 평이 있고 이런 이후에 이 사람 같은 경우 알고 봤더니만 차를 렌트를 해두고 바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저 화면에 나온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주를 한 다음에 미리 렌트해서 두었던 차량을 가지고 도망을 갔었고 또 알고 봤더니만 이 그 흉기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있는 그 마트에서 미리 사뒀던 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계획 범죄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일을 벌인 것 자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법원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법원의 어떤 방어원들의 어떤 그런 어떤 범죄를 막기 위한 그런 감시 감독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검거된 이후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죄송하다, 고마웠다, 뭐 바다를 못 본 게 아쉽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해요. 살인을 한 뒤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사실 걸까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검거가 된 이후에 글 3개를 게시했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첫째 글은요.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게 피해자한테 죄송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구독자분들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올리고요. 또 이 피해자를 향한 메시지로 보이는데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었다. 마치 본인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듯한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두 번째 글은 본인의 가까운 지인들에게 사랑했다. 지난 1년 동안 뭐 뜨겁게 지냈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글에는 마지막 인사를 들으는데 본인이 경주에서 검거됐고 바다를 보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해서 사실 이게 범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문 의대생의 여자친구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범인이 미리 이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2시간 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데 이어서 또 다른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난 건데 경찰은 피해자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 범인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5살 최모 씨는 취재진 앞에서도 차분했습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피해자나 가족분께 할 말씀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전문가들은 여자친구의 급소를 수십 차례 공격하고 범행 후 침착한 태도를 보인 것을 들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하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성격적인 문제도 갖고 있지 않을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한 것 외에도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고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 씨 신상이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원까지 알려질 수 있다는 유족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가 재학 중인 대학 측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번 한 주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사건 이슈를 짚어봅니다. 사회부 사건 데스크 최석호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왜 건물 옥상이었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고 계속해서 방송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별 살인 이야기예요 또.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이었습니다. 명문대 의대생인 25살 최모 씨,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오는 최 씨,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어지잔 말 듣고 살인 계획하신 겁니까?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네, 근데 뭐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셨지만 취재진의 질문 중에 좀 충격적인 게 일부러 급소를 노렸냐 이 부분이거든요. 시신에서 급소에 많은 자상이 좀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의자는 의대생입니다. 그런데 숨진 여성의 시신에서 급소를 여러 차례 공격당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범행에 악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이 남성이 범행 2시간 전에 자신이 사는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듯이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 또 갈아입을 옷을 또 준비를 했던 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많이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숨기려 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범행 장소를 강남 한복판으로 택했는가? 이 점입니다. 전문가는 옥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높은 공간이라서 피해 여성이 도망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계획했던 범죄 행위를 쉽게 수행할 수 있고 또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도 자해 위협을 통해서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일종의 심리적 지배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장소이죠. 네, 실제 최 씨는 범행 후에 투신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파출소로 이동한 뒤에도 범행 사실은 숨겼습니다. 부모와 통화를 하고 나서야 소지품을 옥상에 두고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경찰이 다시 가보니 건물 옥상 사각지대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주변엔 범행 당시 입었던 최 씨의 옷과 흉기가 든 가방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들어보면 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계획범죄 수법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신상 공개는 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 씨와 피해 여성, 한때 연인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 씨의 신상이 공개가 되면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족 측이 최 씨의 신상 공개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요즘 이제 최근에 연인을 상대로 한 범죄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거든요. 수치상 어떻습니까? 네, 최근 사례만 보면 지난 3월에 경기도 화성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성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이 26살 김래아가 대표적입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한 일명 머그샷이 처음으로 강제 공개되기도 했는데 교제폭력 신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4,000명 가까이 됩니다.
3년 전에 비해서 55% 넘게 증가한 건데 네. 하루 평균 38건의 교제 폭력이 발생한 셈이고요. 신고 건수는 더 많아서 2020년 4만 9천 건에서 지난해엔 7만 7천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면 데이트 폭력에 이런 교제 폭력에 대한 관련 법안, 막을 법안이 좀 마련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현재 그겁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문제는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14,000명에 달하는 반면에 네. 구속 수사를 받은 피의자는 310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2명만 구속된 셈인데 교제 폭력의 경우엔 스토킹이나 가정 폭력과 달리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관련법이 없어서 통상 폭행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 가해자 분리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으로 교제폭력도 가정폭력과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네. 영국은 2014년에 만들어진 클레어법에 따라서 교제 상대의 폭력 전과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교제를 하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가족처럼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서 더 관련법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꼭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 차장 이야기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가자지구 라파에 진입한 이스라엘군이 탱크 등을 앞세워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15만 명이 대피를 했고 이집트에서 협상 중이던 하마스와 이스라엘 측 대표단은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 라파의 국경검문소 인근에 이스라엘 탱크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 검문소를 시작으로 시가지 쪽으로 1.6km 진격하며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 작전을 통해 하마스 땅굴 10여 개를 찾아내고 무장대원 50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상전 확대로 민간인 15만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피란민 등 150만 명이 있는 라파에서 지상전이 벌어지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까지 경고했습니다. If they go into Rafah, I'm not supplying the weapons that have been used historically to deal with Rafah.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체 무기가 충분하다며 작전을 강행하는 상황. אם נצטרך לעמוד לבד, נעמוד לבד. אמרתי כבר שאם צריך נילחם בציפורניים, אבל יש לנו הרבה יותר מאשר ציפורניים. 이집트 카이로에서 휴전 협상을 벌이던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 대표단마저 자리를 떠나면서 중동 사태는 더욱 요동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우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파리올림픽 성화를 실은 범선이 프랑스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2달여 남았는데요. 어제 성대한 환영식 속에 성화가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순간들 만나보시죠. 범선 벨렘이 도착하자 프랑스 국기 색깔의 폭죽이 터졌습니다. 이 배는 그리스에서 최초 근대올림픽이 열렸던 1896년 프랑스에서 만든 역사적인 범선입니다. 하늘에서는 프랑스 고개비행단이 삼색 연막을 뿌리며 축하했는데요. 올림픽 열기를 반영하듯 이날 행사에는 10만 명의 군중이 함께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성대한 올림픽 축제의 그 시작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프랑스 전역에서 성화 봉송이 시작되겠네요. 네, 올림픽 성화는 마르세유를 출발해서 79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성화 봉송에는 총 10,000명이 참여하는데요. 스포츠 스타들을 비롯해서 나치 수용소 생존자, 테러 피해자 유족 등 각계각층의 주자들이 나섭니다. 이렇게 총 400여 곳을 거쳐서 7월 26일 올림픽 개막식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올림픽이 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과 서해안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중부지방과 남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대전과 광주 25도, 대구 28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 남해안에 80mm의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